뭐라고? 네가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꼬맹아 지금 장난하냐? 남자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방 안에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정적을 찢어 놓았다. 이도현의 목소리였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4세의 나이에 한때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하던 남자가 이제는 휠체어에 웅크리고 앉아 코흘리가의 어린아이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요. 솔직히 말해서 당시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좋아. 정말 할 수 있다면 10억 원을 주마. 10억 원.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약속 하나에 걸기에는 미친 액수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돈 냄새와 절망이 가득한 그 말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자면 사실 모든 일은 그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부산의 하늘은 약간 흐렸습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해운대 지역에 요새처럼 우뚝 솟은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디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대문은 딱 봐도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서서히 열리며 막 도착한 검은색 세단을 집어삼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9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 한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딱 봐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그녀의 손은 어린 여자아이의 조그만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딸, 올해 막 10살이 된 박수민이었습니다. 부잣집에 들어갈 때의 그 느낌 아시나요? 압박감이 장난 아니죠. 지민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첫날이었으니 실수라도 했다간 바로 해고될 테니까요. 그녀는 아이가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참 특이했습니다. 엄마와는 정반대로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죠. 크고 동그란 눈을 굴리며 넓은 정원과 웅장한 3층 건물을 바라보는데 두려움이라곤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왔네시. 잘 다듬어진 나무 뒤편에서 기존 고용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이치란 게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텃세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특히 이런 명문가에서는 그 시선이 더욱 매섭죠. 지민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끌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최 집사가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꼿꼿한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평생 상류층을 모셔온 사람, 특유의 원칙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한지민 씨, 맞습니까? 저는 최 집사입니다. 저를 따라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가시죠.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현의 방은 광활했지만 사실 침실이라기보다는 동굴에 가까웠습니다. 커튼이 빈틈없이 쳐져 있어 희미한 햇살 몇 줄기만이 겨우 비집고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희뿌연 어둠 속에 이도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도현의 옛날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눈매가 날카롭고 활력이 넘치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 앉아 있는 남자는 영혼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눈 깊은 곳에는 우울함과 4년 동안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요. 새로 온 가사 도우미 한지민입니다.
지민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도현은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본 것이죠. 왜 애를 데려왔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얼음처럼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집에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됐어. 일만 똑바로 하면 돼. 날 귀찮게 하지 않도록 해.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꼬마 수민이는 정말 배짱이 두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등 뒤로 숨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도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휠체어에 머물렀다가 꼼짝도 않는 그의 다리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수민아 아저씨께 인사드려야지. 지민이 작게 속삭였고 손에는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래. 도연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시선은 여전히 태블릿 화면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고 맑은 목소리가 어두침침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다리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쾅. 그 순간의 정적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4년 동안 하반신 마비로 지낸 부자 주인에게 꼬맹이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다니요. 옆에 서 있던 최 집사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도연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꺼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농담이 아니란 걸 알았죠. 뭐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죠. 내 휠체어 바퀴보다도 작은 꼬맹이가 내 다리를 고치겠다고. 지민이 황급히 달려가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애가 아직 어려서 헛소리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도연의 분노는 이미 폭발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은근히 타오르던 불길이 바람을 만나 거세게 타오른 격이었죠. 조하. 도연은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 수민 쪽으로 돌진했고 지민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아이의 앳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다면 10억 원을 주마. 그 목소리에는 도전보다는 비참함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조롱이었죠. 세계 최고의 의사와 교수들도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는데 꼬맹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그 어리석은 희망을 싹부터 잘라버리고 싶었고 이 꼬마가 겁을 먹고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정말 이상하게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충혈된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죠. 약속하신 거예요, 아저씨. 그럼 제가 해볼게요. 그 말투에는 소름 돋을 정도의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지민은 당장이라도
기절하고 싶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건 둘째치고 이 남자가 아이를 해칠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이도현은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재밌군. 정말 재밌어. 메마른 웃음소리가 차가운 내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어버린 자의 웃음소리였죠. 그때는 도현을 포함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무모한 도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게 될 줄은요. 지민이 수민을 질질 끌다시피 방에서 데리고 나가고 문이 닫히자 다시 원래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도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갑자기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다리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도연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어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고통과 함께 다시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떻게 10살짜리 꼬마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네가 고통에 대해 뭘 알아? 네가 절망에 대해 뭘 알아? 그러다 문득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4년 전에 그 운명의 날이 잔인한 슬로 모션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날은 몹시 아름다운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죠. 아내 김민지는 문가에 서서 어린 딸 이예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예은이가 너무 들떠서 못 참겠대요. 민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게 울려 퍼지며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은이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방금 본 수민이와 동갑이었죠. 아이는 새 노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마당을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속초 가면 설악산 올라가도 돼요. 저 정상에 가고 싶어요. 도현은 딸을 번쩍 들어올려 한 바퀴 돌려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공주님. 우리가 어디든 가서 예은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자. 그때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까지요. 검은색 BMW가 강원도를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와 예은이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민지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딸과 장난을 쳤습니다. 여보, 속도 좀 줄여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민지가 조용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도연은 껄껄 웃으며 여전히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차도 좋고 길도 한산한데 뭐 이 정도면. 말은 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 차선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 트럭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사신처럼 덮쳐왔습니다.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었습니다. 끼끼 타이어가 도로를 마찰하며 타는 듯한 굉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천지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아내와 딸의 비명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적.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도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온몸은 누군가 부위별로 분해해 놓은 것처럼 쑤시고 아팠습니다.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지, 예훈아, 내 아내와 딸은 어디 있어?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침대 옆에 서 있던 의사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함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도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부인과 따님은 오시는 길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도현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발하듯 무너지는 게 아니라 녹아내리듯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자 아내, 그의 작은 천사 딸,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 가족을 그 운명적인 여행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으아, 도현은 울부짖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처 입은 짐승이 내지르는 비통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두 다리의 마비와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차라리 찌그러진 차 안에서 그들과 함께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들, 지옥에서 무기징역을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현실로 돌아와 어두운 방 안에서 도현은 휠체어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맑게 웃던 딸 예은이의 모습이 방금 전 수민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왜 하늘은 이토록 잔인한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이제 와서 딸이 죽었을 때와 같은 나이인 10살짜리 아이를 보내 아물지도 않은 마음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는단 말인가. 10억 원이라. 도현은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디 꼬맹이가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아니면 이것도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 뿐이겠지.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며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0살 소녀와 가난한 가사, 도우미 엄마에 의해 곧 뒤집힐 이도현의 인생처럼 말이죠. 10억 원, 10억 원. 이도현은 어둠 속에서 그 숫자를 중얼거리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게 들리던지요. 그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수민이의 빛나는 눈빛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죠.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고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씨앗 같아서 마음의 틈새에 한번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장장 4년 동안 도현의 유일한 친구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정점에 서 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아내와 자식을 잃고 자신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비명 아이의 울음소리. 그것이 너무나도 생생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지? 왜 내가 그들 대신 죽지 않았지? 산송장처럼 사는 것, 그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도현이 2층에서 마음속 괴물들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1층에서는 지민 모녀에게 가혹한 현실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주방은 널찍하고 최신식 설비가 갖춰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몹시 차가웠습니다. 지민은 수민과 함께 묵묵히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왔네. 며칠이나 버틸지 모르겠구먼. 날카롭고 비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메인 요리사 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지민 모녀를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흔히 짓는 자기가 공신이라도 되는 듯한 눈빛이었죠. 맞아요, 언니. 저 꼴을 보니 주인님 성질 못 견딜 게 뻔해요. 게다가 혹까지 달고 왔잖아요. 골치 아프겠어요. 젊은 하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민도 다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 일이 필요했으니까요. 수민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고용살이의 서름 따위 속으로 삼키는 건 예사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달랐습니다. 식탁을 닦던 아이가 손을 멈추고 엄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슬퍼 보여요? 지민은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누구 말하는 거야? 휠체어 탄 아저씨요. 그 아저씨 눈에는 눈물바다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엄마 눈이랑 똑같아요. 딸의 말에 지민은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민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아마 유전일 겁니다. 수민이의 아빠이자 그녀의 죽은 남편인 박서준은 유능한 심리 상담가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는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가 8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그를 데려가 버렸죠. 수민아, 지민은 목이 메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재능이지만 조심해야 해. 누구나 남에게 속마음을 들키고 싶어 하는 건 아니란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던 말이 기억나요. 훌륭한 의사는 약만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요. 저는 저 아저씨한테 그 상처를 만져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10살짜리가 늙으니 같은 소리를 합니다. 지민은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아이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한글을 다 떼기도 전에 아빠 서재에 있는 의학 서적과 심리학 책들을 다 읽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직원용 식당에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며 지민 모녀가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얘 들었어. 저 꼬맹이가 오늘 아주 당돌하게 주인님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했다며 정 여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끔찍하네요.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그러다 오늘 밤에 바로 쫓겨날지도 몰라요. 지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수민이는 마치 그런 말들이 귓가에 스치는 바람인 양 태연하게 밥을 오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택 뒤편에 있는 비좁은 한여 방에서 수민이는 엄마 품에 안겨 누웠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있으려면 우리 둘 다 얌전하게 열심히 일해야 해. 수민이 엄마랑 약속했지. 사고 치지 말고 회장님께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수민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전 진짜예요. 제가 아저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지민은 한숨을 쉬며 아이를 토닥여 재웠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본관의 이도현 방불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다는 것을요. 그 남자는 앙상하게 마른 자신의 다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다고.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빌어먹을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를 자세히 들여다본 게 얼마만인가. 아니면 그저 짐덩어리. 이미 죽어버린 신체의 일부로만 여겼던가. 다음 날 아침 해가 차에 뜨기도 전에 도현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최 집사가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식사 드십시오. 치워. 생각 없어. 도연은 손을 저으며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그 아이는 어디 있지? 최 집사는 놀랐습니다. 지민 씨 딸 말씀이십니까? 아마 엄마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시키라고 이르겠습니다. 아니, 데려와, 당장. 예, 하지만 회장님, 데려오라고 했잖아. 도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방에서 채소를 씻던 지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오는 최 집사를 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아이를 찾으신다. 지민의 손발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어제 이를 빌미로 아이를 벌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따라가려 했지만 최 집사가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은 아이만 보고 싶어 하신다. 수미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엄마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저씨랑 잠깐 얘기만 하고 올게요. 수민이 그 어두침침한 방에 들어섰을 때 이도현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숨 막힐 듯 답답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제 한 말 기억하냐?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네, 기억해요. 이도현이 휠체어를 확 돌렸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앞에 있는 유리 탁자에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봐라. 글씨 읽을 줄 알지. 이게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는 교수들의 진단서다. 세브란스 병원, 미국 메이오 클리닉,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전부 다 잘 들어. 전부 다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 척수 연구 손상, 회복 가능성 0%. 도연이 소리쳤고 흥분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 잔혹한 진실로 아이의 환상을 산산조각내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어리석은 희망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알겠어. 과학이 이미 판결을 내렸다고. 나는 폐인이야. 어린애 장난 같은 걸로 날 놀리지 마.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지민이 여기 있었다면 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탁자로 다가가 어려운 의학 용어가 가득한 서류를 몇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맑은 눈을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이 의사 선생님들 정말 똑똑하네요. 하지만 다 틀렸어요. 도현은 멍하니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그랬어요. 평범한 의사는 몸만 보고 뼈만 보고 살만 본다고요. 마음은 보지 못한대요. 수민이 가볍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헛소리 여기서 마음이 왜 나와? 의학은 과학이야.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거고 신경이 끊어지면 끊어진 거라고. 도연이
휠체어 손잡이를 내리쳤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대요. 아저씨 마음이 포기하면 아저씨 몸도 그 말을 듣고 따라 포기하는 거예요. 수민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거울 좀 보세요. 눈물은 안 흘리지만 아저씨 눈은 울고 있잖아요. 화가 나 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저씨의 에너지가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다리가 숨을 쉬겠어요? 그건 정신과 의사들이나 하는 소리고 내 다리는 물리적으로 망가졌어. 아니에요. 수민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저씨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저씨가 미워해서 그래요. 짐으로 여기잖아요. 한 번도 다정하게 말해준 적 없잖아요. 이도현은 아이에게 미쳤냐고 욕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턱 막혔습니다. 매일매일 포기하고 있잖아요. 수민이 자그마한 손가락으로 그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아저씨는 다리한테 야 미안해, 사랑해, 나랑 같이 일어서자라고 말해본 적 없죠. 그렇죠. 그 질문은 찬물 한 바가지가 도현의 얼굴에 끼얹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다리를 저주하기만 했습니다. 때리고 꼬집고 왜 차라리 죽어버리지 않느냐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이나 희망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리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헛소리 하지 마. 애들이나 하는 유치한 짓은 안 해. 도연은 얼굴을 돌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러죠. 내가 뭐가 무서워. 희망을 가졌다가 안 움직이면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었다고 믿는 게 마음 편하니까. 딩동댕 전곡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샅샅의 남자의 속마음을 투명한 유리처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부끄러움이 분노로 바뀌어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수미는 다른 아이들처럼 겁에 질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뒤를 돌아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저씨, 제 말 명심하세요. 아저씨 다리는 안 죽었어요. 슬퍼서 잠들었을 뿐이에요. 아저씨가 깨우면 돼요. 철컥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도연은 넓은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었고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텅 비고 감각 없는 바지 두 쪽. 안 죽었다고 자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차갑게 식은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혐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일찍 포기한 걸까? 과학에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의지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걸까? 그 후 며칠은 이씨 저택에서 기묘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민이는 끈질기게 도현의 방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문 앞에 들꽃 한 송이를 놓아두기도 하고 뛰어노는 사람을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현의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외로워 보여요. 내 일은 네가 신경 쓸 바 아니다. 여전히 까칠한 말투였지만 살기는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슬픈데 혼자 있으면 슬픔이 2배가 된대요. 마음을 아주 빨리 갉아먹는다고요.
수미는 자연스럽게 들어와 그의 휠체어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아저씨도 아내랑 딸이 보고 싶으시죠? 이번에는 도현이 아이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외로움이 방어벽을 허물었나 봅니다. 아니면 상대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와 대화가 너무나 그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질 역중년의 남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은이의 미소 아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그리고 그 운명의 날에 대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끊겼습니다. 수미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작고 따뜻한 손을 그의 거친 손 위에 얹었습니다. 아저씨, 하늘에 있는 가족들이 아저씨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 할까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울어도 되고 슬퍼해도 되지만 너무 오래 슬퍼하지는 말라고요. 떠난 사람들이 마음 편히 못 있는다고요. 하지만 이 죄책감은 사고였잖아요, 아저씨.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저씨가 그분들 목까지 잘 살아야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타인 앞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네가 말한 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까?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단짝 친구예요. 그 친구랑 먼저 화해야죠. 수민이 활짝 웃었습니다. 자, 아저씨, 다리한테 인사해 보세요. 듣기에는 정말 미친 짓 같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다리에 대고 말을 건다니요. 하지만 도연은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 오른봐라, 왼봐라, 미안하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오늘 부탁 좀 하자. 너희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다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처럼 혐오감을 가지고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기이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수민이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나가 바람을 쐬게 해주었습니다. 고통에 찌들었던 남자의 입가에 드물게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일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 맹랑한 계집애가 주인님한테 무슨 약을 먹인 거야? 정 여사가 정원에서 수민에게 웃어주는 도현을 보며 씩씩거렸습니다. 정말 그 엄마의 그 딸이라니까. 아주 상전 노릇을 하려고 드네. 두고 봐,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어떻게 병을 고치나 보자. 사기쳐서 돈 뜯어내려는 거겠지. 악의적인 말들이 등 뒤에서 윙윙 거렸지만 도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눈을 감고 다리와 대화를 나누던 도현은 문득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아주 희미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을 전류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방금 진짜였나 아니면 착각인가? 그는 엄지발가락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찌릿한 느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과연 잠들어 있던 친구가 정말로 그의 부름을 들은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알 수 없다라고요. 행복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심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리기도 하니까요.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아시나요? 음산했던 저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면 커튼이 걷혀 있고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찬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4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지내던 이도현이 이제 정원으로 나와 일관욕을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그때의 그를 보면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긴 했지만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죠. 정원사 아저씨에게 올해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묻고 주방 이모에게 오늘 국은 뭘로 끓였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와 매일 아침 다리에게 건네는 대화 덕분에 그의 내면에서 삶이 다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주인님의 변화는 질투하는 이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우두머리 격인 주방장 정 여사는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굴러들어온 돌인 신입 가사, 도우미의 딸이 주인님의 총애를 받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정 여사는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누설하려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최 집사의 방에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집사님, 내가 안 하려던 말인데 영 거슬려서 말이죠.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수민이란 계집애 말이에요. 정원사들한테 자기가 회장님 조종할 수 있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네요. 그 모녀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아니면 4년 된 마비를 무슨 신통력으로 고친답니까? 최 집사는 충직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충성심은 때로 너무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정 여사의 이간질을 듣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인님을 속이는 거라면, 재산을 노리는 거라면, 그래서 그는 입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망칠 뻔한 잘못된 결정이었죠. 회장님, 도현에게 차를 따르며 최 집사가 망설였습니다. 지민 씨 모녀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0살짜리 아이가 전 세계가 포기한 난치병을 고칩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가 회장님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재산이나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도현도 펄쩍 뛰었습니다. 집사에게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나무랐죠. 하지만 의심이라는 게 맑은 물에 떨어진 검은 잉크 한 방울 같습니다. 무섭게 번져나가죠. 그날 밤 도현은 뒤척였습니다.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꼼짝도 않습니다. 벌써 한 달입니다. 찌릿한 느낌은 있었지만 여전히 통나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내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 내가 속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바보같이 꼬맹이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었어. 내 등 뒤에서 모녀가 이 부자 회장을 속였다고 비웃고 있을지도 몰라. 생각할수록 남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그것은 눈먼 분노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의 방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민이 들꽃을 손에 들고 신나서 뛰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가서, 거기서. 도연의 고함에 아이는 깜짝 놀라 꽃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연은 휠체어를 돌려 첫날처럼 적의 가득한 눈빛으로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가 정말 날 고칠 수 있냐? 아니면 너와 내 엄마가 연극을 하고 있는 거냐? 수미는 어리둥절했고 크고 동그란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연극이라니요? 아저씨 다리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디가 좋아져? 엉. 도연은 자신의 허벅지를 찰싹 때렸습니다. 여전히 꼼짝도 안 하잖아, 한 달이야. 네. 그 어린애 장난에 광대처럼 놀아놨다고. 내 엄마가 돈 뜯어내라고 시키더냐.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떨었고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선의를 의심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도 아저씨 돈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아저씨가 걸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못되게 구세요? 아저씨 포기하지 마세요. 닥쳐. 혼자 있고 싶어. 나가 다 나가라고. 도연은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쨍그랑, 산산조각, 난 유리 소리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이 깨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수미는 엉엉 울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지민은 딸이 눈물 범벅이 되어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았습니다. 딸이 흐느끼며 하는 말을 듣고 엄마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건 맞지만 아이의 착한 마음을 짓밟히게 둘 순 없었습니다. 지민은 즉시 앞치마를 벗고 최 집사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민 씨, 일단 진정하고. 진정 못합니다. 저는 일하러 왔지 자존심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제 딸은 진심으로 회장님을 돕고 싶어 했는데 회장님은 저희를 사기꾼 취급하셨어요. 내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게 둘 수 없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러 방으로 갔습니다. 최 집사는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말 실수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씨, 저택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도현은 넓은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시끄러움보다 1000배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아침에 수민이가 떨어뜨린 이제는 시들어버린 들꽃을 바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뼈저린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민이의 맑은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끈기 있게 다리를 주물러 주던 그 모습. 사기꾼의 눈빛이 그렇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막 피어오르던 희망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저씨가 포기하면 다리도 포기해요.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현은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경멸이 아니라 뼈저린 후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수민이의 방식대로 해보았습니다. 미안해. 그는 다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또 나쁜 놈이었어. 내가 또 너희를 버렸어. 그는 온 신경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집중했습니다.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과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찌릿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바늘로 발가락 끝을 찌르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뜨거운 감각이 발에서 허벅지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도연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야, 진짜야, 신경들이 대답하고 있어.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집사가 땀범벅이 되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민 씨랑 수민이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정문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도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연은 휠체어를 몰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바퀴를 굴렸습니다. 긴 복도에서 몇 번이나 벽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비켜길 비켜 멍하니 서 있는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택 정문 아래 주황색 택시가 막 도착했습니다. 지민은 여행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수민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어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민 씨 수민아 거기서 도연의 다급한 외침이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두 모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은 완만한 내리막길을 휠체어로 질주했고 하마터면 뒤집힐 뻔했습니다. 그는 그들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요. 그 오만하던 회장이 이렇게 처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저씨, 수민이 작게 불렀습니다. 아저씨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나쁜 놈이었어. 도현은 수민의 작은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눈이 멀었었어. 미안하다. 네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는 지민을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민 씨,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수민이 덕분에 제 심장이 다시 뛰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면 전 다시 어둠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제발 있어주세요. 지민은 권위 있던 남자가 자신들 앞에서 무릎 꿇듯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본래 마음이 넓은 수민이가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 진짜 믿어요. 달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믿어 맹세하마.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넌 내 은인이고 가장 소중한 친구야. 그때 정 여사와 직원들도 우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도 정 여사는 정신을 못 차리고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회장님, 속지 마세요. 저것들 고육지책 쓰는 겁니다. 닥쳐라. 도현의 호통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정 여사는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현은 뒤를 돌아 직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 누구든 지민 씨 모녀에 대해 헛소리를 하거나 험담하면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꺼져. 너희들의 거짓말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어. 당장 사과해.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 여사는 핏기 없는 얼굴로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수민을 보며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민 씨, 수민아 내 가족이 되어 주겠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 말이야. 수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비 온 뒤에 햇살처럼 환한 미소였습니다. 네, 제가 아저씨 꼭 낫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도연의 방 분위기는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엄숙했습니다. 도연은 수민과 지민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 내 생각엔 다리가 내 사과를 들은 것 같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쉬고 맨발인 오른쪽 발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일어나라 친구야. 모두에게 보여줘. 1초, 2초, 3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 발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굽혀졌다가 펴졌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방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민은 입을 틀어막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어, 엄마 아저씨, 움직였어요. 수민이 펄쩍 뛰며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의자 뒤로 몸을 기대며 웃었지만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 다시 태어난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적은 명약이나 명의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사랑하기로 선택한 순간 모든 상식적인 논리를 뛰어넘어 시작됩니다. 4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들이 마침내 사람의 온기에 의해 깨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여정은 멀고 험난하며 과거의 사고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곧 밝혀질 테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요정의 마법처럼 펑 하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기적은 땀과 눈물, 그리고 지독할 정도의 끈기입니다. 엄지 발가락이 꿈틀거린 그날 밤부터 해운대 저택은 거대한 체육관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수민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요. 발 친구가 산책하고 싶대요. 솔직히 말해서 재활 과정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4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들을 깨우니 격렬하게 저항했죠. 도연은 고통 때문에 땀을 비오듯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 때려치워 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의 희망찬 눈빛을 볼 때마다 그리고 지민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자신을 주물러 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이 쓸모없는 놈아. 그는 자신을 그렇게 채찍질했습니다. 그러자 마비 증세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발가락에서 발로, 그리고 종아리로. 마치 메마른 땅에 따뜻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해운대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도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보행 보조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아저씨. 수민이 물었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아이가 그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도연은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민은 왼쪽, 수민은 오른쪽에 섰습니다. 두 모녀는 마치 수호천사 같았습니다. 하나, 둘, 셋, 일어나요. 도연은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떨리는 두 팔과 다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악물었고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온몸이 바위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꺾일 것만 같았습니다. 힘내세요, 아저씨. 다리야, 힘내. 수민이 소리쳐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의 엉덩이가 침대 매트리스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펴졌습니다. 그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가 섰습니다. 휠체어도 부축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살과 뼈로 된 두 다리로 섰습니다.
거대하고 우뚝하게요. 섰어요. 엄마, 아저씨가 섰어요. 수민이 펄쩍 뛰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민은 입을 가렸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올려다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그의 목소리가 메어 갈라졌습니다. 드디어 내가 섰어. 그는 발을 떼어보려 했습니다. 한 걸음. 비틀거렸습니다. 두 걸음. 조금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세 걸음. 그는 수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지난 4년 동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천사야 고마워. 도현은 울었습니다. 지민도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 새 운명이 햇살 가득한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꽉 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저택을 방문한다면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던 음산하고 차가운 공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웃음소리, 음악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도현은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닙니다. 걸음걸이가 약간 절뚝거리긴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음걸이입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은 중년의 남자와 어린 소녀가 넓은 정원을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빨리요. 아저씨 거북이 같아요. 이 녀석 거기 안 서 잡히면 혼난다. 웃음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흥미로운 건 직원들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 대세를 따르기 마련이지만 진심으로 객과천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까칠했던 정 여사는 이제 수민이를 제일 예뻐합니다. 수민아 할미가 아몬드 쿠키 구웠어. 따뜻할 때 와서 먹어. 그녀는 예전의 모진 말들을 만회하려 항상 애씁니다. 수민이는 천진난만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눈웃음을 치며 쿠키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이들의 포용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낍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죠. 최 집사는 말할 것도 없이 대놓고 기뻐합니다. 어딜 가나 주인님의 기적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마치 자기가 고친 것처럼 말하곤 하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도현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고 장애를 겪으면서 그는 죽을 때 돈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덜 가혹해졌고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털어 희망재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사고로 마비가 되었지만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센터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을 때 도연이 지민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민 씨, 부탁할 게 있어.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너무 거리감 느껴지잖아. 도연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민 씨,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파트 관리를 좀 맡아줄 수 있을까? 지민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전 그냥 가사 도우미일 뿐인데 자격증도 없고요.
자격증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야.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지민 씨는 나를 일으켜 세웠고 이 집안 전체를 일으켰어. 보호자의 고통을 알고 환자의 절망을 알잖아. 당신이 가장 적임자야. 난 당신이 필요해. 난 당신이 필요해. 그 세 마디에 지민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수민이는 점점 꼬마 의사 티가 났습니다. 아빠가 남긴 심리학 책들을 탐독했고 도현에게 센터의 철학에 대해 조언도 했습니다. 몸의 치유는 마음의 치유에서 시작해야 해요. 그 슬로건은 로비 정면에 자랑스럽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어느 가을 저녁, 꽃이 만발한 정원 밝은 달빛 아래서 도현과 지민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지민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도현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고생을 많이 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가장 망가져 있을 때 찾아와서 그가 가장 까칠할 때 곁을 지켜준 사람. 지민 씨. 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동으로 거칠어졌지만 더없이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내게 두 번째 삶을 줘서 고마워. 수민이를 내 세상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의 용기를 내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어때? 남은 평생 당신과 수민이를 보살피고 싶어. 은혜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 지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장난기를 찾아보려 했지만 절절한 진심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죽은 남편이 저 위에서 미소 지으며 행복해져 지민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고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바로 그때 풀숲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수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까부터 숨어서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대박, 나 아빠 생겼다. 진짜 아빠 생겼다. 도연은 껄껄 웃으며 아이를 어깨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아빠, 이도현 아빠. 세 사람은 달빛 아래서 크게 웃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산산조각 났던 마음들이 서로 엉겨붙어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1년 후 부산 희망재활센터 개관식. 깃발이 화려하게 나부끼고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도현은 연단에 서서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뽐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 한지민과 똑똑한 딸 박수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 전 저는 제 인생이 휠체어 위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장래는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 소녀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희망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의 심장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다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당신이 벼랑 끝으로 떨어질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일어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센터는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뺨 위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붉은 노을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뻗어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옷자락이 휘날렸습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치유한 그들은 이제 그 기적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때로는 한쪽 문이 닫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찬란한 다른 문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소녀 수민이와 사랑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도현처럼 믿음의 힘을 믿으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든 기쁘든 슬프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